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는 현금이다 시리즈 2020년은 위안화 폭락 그리고 위안화 8위안까지 간다는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달러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저는 이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경제 카페 지기입니다. 자, 우리 증시 전망하고 원달러 환율을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좀 일찍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후에 장 끝나고 지금 여러분과 방송을 해 나갑니다. 자, 위안화의 8위안 간다는 예측은 과연 빅리치 너는 언제부터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와서 8위안 얘기를 하느냐? 이 뭐 기회주의자처럼 이제 와가지고 7위안이 넘어가고 분위기가 좀 글로벌 분위기가 좀 더러워지니까 너 8위안 간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지금 장이 끝난 3시 36분 38초에 4월 20일 날 방송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시계하고 날짜를 여러분들께 올리는 이유는 다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방송을 해놓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제 방송에 구독자도 늘어가시고 시청자도 늘어가시는데 제 방송을 좀 지나간 것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나온 이유는 과연 경제 전망이 안 된다고? 정말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게 유튜브 방송이고요. 저희 카페를 보시면은요. 자, 이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카페인데 여기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서치 하는 데다가요. 뭐 위안화 8위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면은 이제 검색 이게 또 안 나오죠. 이제 조금 켜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지금 되어 있나 모르겠네. 전체 글로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저 파리안이라고 치는 게 낫겠네요. 파리안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자 이렇게 많은 검색이 나오는데 정말 이 검색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 이 위안화 파리안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이 2018년부터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2015년부터 나와요. 정상인데 잠깐만요. 위안화 아이씨 또 위안화로 썼네요. 잠깐만요. 위안화 자꾸 자 위안화 8위안이라고 치면은 이 2010 몇 년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어찌됐건 간에 좋아요. 2018년도에 했건 뭐 했건 간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가올 이 버블 경제로 해서 2018년도에도 보시면 달러당 7위안이 넘어서면은 8위안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달러 강세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검색하시면은 이게 검색이 다른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달러 강세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진짜. 잠깐만요. 아니, 전체로 해서 달러 강세.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아까 그 목록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최신 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신 걸 누르고 달러 강세를 치면은 이와 같은 검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쭉 그 달러 강세는 여기 쭉 보시면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뭐 아주 끝없어요. 이 쓴 글에 달러 강세로 달러의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18, 22 요 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파리한 부분이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봤던 부분인데 이런 달러 강세의 부분들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제 위안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이제 한번 이런 거는 보시고요. 이 그 여기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해외 차트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위안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주봉에서도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저점이 이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강세가 나오는데 이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요거 이제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2014년부터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목표치가 8달러가 나올 거다. 뭐 최근에 보면 그 몇몇 분들은 이 7위안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위안화는 7위안 갈 거다. 근데 이 7위안 기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7위안 여기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 중국이 지금 달러 대비 굉장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그 호주 달러하고 뉴질랜드 달러를 빼고는 전부 이게 올라가면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게 달러 대비냐 아니면은 원화 대비냐 이렇게 봐야 돼요. 원화 대비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가면 원화가 강세인데 이게 차트가 거꾸로 보이겠죠.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 아는 것 같이 뭐 유럽이나 뭐 파운드나 뭐 이런 거는 미국 기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절대 잘못된 거고요. 원화 대비 아니면 달러 대비 이런 식으로 보는데 다만 유럽은 과거부터 약간 미국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 유로화 대비 이런 식으로 봐왔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달러 대비 그렇게 보는 게 차트가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대비 달러 이걸 또 바꾸면요 달러 대비 유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중국하고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 달러 뭐 이렇게 달러 원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무역 분쟁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중국하고 자 중국도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고정환율제였어요. 그 페그제로 바꾸고 약간 이렇게 내리면서 이것도 빠진 이유가 이제 하도 그 또 미국이 니네만 돈을 버느냐 뭐 하느냐 해서 이렇게 서서히 내렸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상황이 왔다가 여기 금융위기 때 다시 이렇게 고정환율제를 쓰다가 이렇게 다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죠. 근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또 이게 수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안화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니네만 돈 벌어먹냐 뭐 하냐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때 중국이 그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약 1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 과정이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말인데 이때 그 달러 인덱스도 보면 새로운 바닥이 나오면서 약 여기서 2년을 까먹어요. 중국 때문에 요게 여기 한 2년 정도가 더 소요되면서 이 달러의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 그러니까 7년 상승 주기 10년 하락 주기를 반복하던 게 이게 2년이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예측을 하고
2014년부터 약 7년간 2021년 동안 달러 주기로 봤을 때는 이게 7년간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빅리치 너 이걸 뭐야 이거는 뭐 어디 뭐 경제책에서도 안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데 너 무슨 달러 상승 주기 하락 주기가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거는 빅리치라는 사람이 오래 전서부터 달러를 연구하면서 이 달러 상승 주기하고 하락 주기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이거는 어디 경제서적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이거는 제가 2015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 카페가 2015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카페에서 경제 카페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2000년도 초부터 이거를 계속 그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1980년대, 그러니까 79년부터 85년까지, 78년부터 85년까지 올라가는 7년을 달러 인덱스, 이게 1973년에 만들어진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러 상승의 1단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겪고 나서 1995년까지 달러의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하락 1단계, 1차 하락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상승, 달러의 상승 단계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승을 2차 상승기라고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검색을 해봐도 아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누가 제 걸 보고 따라했다 그러면 달러 상승 주기, 하락 주기를 아마 약간은 언급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아마 보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1995년부터 약 7년간 2012년간 상승이 나오고, 그럼 이 하락 주기가 2012년부터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2012년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10년이니까 1900 저기 뭐야 2002년이죠. 그죠? 제가 요거 정정할게요. 2002년 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이거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1995년부터 2002년, 그러면 10년 동안 하락 주기가 나와서 2012년까지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안화에서 2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달러의 3단계, 이제 3차 상승기라고 보고 우리가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엉뚱하게 이거 보고 또 2012년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그래서 2012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원래는 10년 주기로 하락을 하면은 2012년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이제 방송하다가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1995년 역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02년도부터 10년 주기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2년을 까먹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달러 상승 기조가 이어져 간다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안화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위안화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 이 위안화를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때부터 더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 가지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1차 이 무역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달러를 지키겠다, 7달러를 지키겠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1차 합의 때 여러 가지 발표를 안 했죠. 왜 1차 합의 때 원래는 이런 게 합의가 되면은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이 공지를 하는 게 정상인데 서로 감췄단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도 7위안이 넘으면 이거를
그 철벽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를 해요. 분명한 거는 지금 달러가 글로벌에서 모자란다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봤죠. 근데 이게 이제 위안화 가치가 한없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 물가도 비싸고 뭔가 생산을 해서 또 판매를 하려면은 요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것도 이 수출 품목에 대한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 없어요. 중국이 이게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카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란 나라는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달러 자본이 1970년대부터 핑퐁 외교가 끝나고 달러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이 자금으로 경제를 일으킨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미국이 별로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나라가 투자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중국은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화교들이, 사실 이 화교들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도 화교에 대한 부분을 뭐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막아버린 바람에 사실 이 화교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지를 못했던 거,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라는 게 뭐 잘한 것도 있으면 못한 것도 있고 못한 거 있으면 잘한 것도 있겠죠. 뭐 전부 다 못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화교 자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뻗어나가지를 못했고, 이런 화교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지하금융을 만들었고, 이 지하금융의 돈들이 중국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는데, 자, 인도네시아 돈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말레이시아 돈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모든 거래는 전 세계의 판도는 달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건을 사서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 달러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모두 달러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돈이 나오면 뭐 위안화를 바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그 위안화들이, 달러가 무려 지금 가지고 있는 4조 위안에서 이게 이제 3조 위안으로 줄어들었죠. 3조 달러로 줄어들었죠. 위안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지키느라고 1조 달러를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자, 3조 달러에 약 8배에 해당하는 그 돈 정도가 최소입니다. 이건 뭐 어디 통계상으로도 잡히지도 않고요. 최소 이런 게 화교 자금으로 들어온 달러, 과거에 들어온 이런 달러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지하금융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중적으로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가버리면 이 3조 달러는 있는 거나 많은 거나 하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중국이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왜 빅리치라는 사람은 이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달러 부족에 의해 가지고 금도 팔 것이다. 자, 이제 그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코로나로 인도가 폐쇄되면서 인도의 금값도 지금 아주 급락을 하고 있대요. 분명히 빅리치라는 사람은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하면 부도가 나는 국가들이 나오고, 이런 국가들은 제일 먼저 금이나 은부터 팔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돌아가는 꼬락사운이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지금 예측을 하고 보는 거지, 전문가들은 거의 다 와가지고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던 뭐 사후 약방문이 됐건 간에 항상 보면은 달러가 강세 나오면 달러 강세의 원인은, 뭐 원화가 약세 나오면 원화 약세의 원인은, 이런 멍청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아니 이미 이 판은 끝나버렸는데 그 지들이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원인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못해요.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고 이렇게 물렸어. 아, 그럼 계속 물 타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세 나오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크게 봐야지.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중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써가면서 이걸 막았던 거거든요. 이때 막았을 때도 이게 사연이 굉장히 깊어요. 홍콩이라는 걸 반환받아가지고 홍콩 그 외환시장하고 이 중국 외환시장하고 이게 또 위안화가 이게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 CNY라고 표현을 하고요. CNH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화 가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얘네들이 이리 가서 그 심천 통해 가지고 뭐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 그 뭐 광저우나 이런 쪽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돈 바꿔 가지고 다시 오고 이런 짓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홍콩을 그래도 달러에 들고 남에 어느 정도의 이 기준을 삼았던 그래도 홍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능을 했는데 정말 홍콩이 이렇게 반환을 받고 또 지들이 필요하면 달러 공급을 이렇게 해가는데 홍콩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완전 폐그되죠. 이 홍콩 달러를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완전 고정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 틀 안에서 움직이다가 또 여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이 폭이 커져 버렸죠, 조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이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미국하고 금리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뒷자리야죠. 금리를 똑같이 이렇게 이런 패그제를 쓰다 보니까 이 금리가 뭐 거의 뭐 이제 미국하고 거의 가까운 제로 금리에 가까워 버리니까 얘네들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던 거예요. 미국이 금리 하락을 하면서 얘들도 금리를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홍콩 집값이 물론 도시다 보고 중국 애들이 많이 와서 돈을 가지고 막 산다 뭐 한다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환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굉장히 이 집값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집이 뭐 자산 가치가 커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1억 가지고 빌려서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뭐 5억, 10억을 빌려가지고 사도 이자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근데 굉장한 거품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과하다 싶어서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은 이거 쉽게 안 빠져요. 빅누치도 뭘 근거로 해서 부동산이 안 빠진다는 거냐? 참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뭐 전문가란 사람들은 어디 지표 가져오고 뭐 그 연준의 무슨 달러 인덱스나 뭐 이런 차트 보여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맞으면 왜 돈을 못 벌어? 자, 아르헨티나 한번 봐보세요.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정말 IMF를 여러 번 겪고 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게 남미의 대표적인 진짜 완전히 그 망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게 환율로 봐서는 이 보시면 지금 0.98 달러당 얘네들이 더 값어 1대1도 아니고 0.98이면 엄청 강했잖아요. 응? 우리나라 진짜 98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던 때인데 지금 이게 6만 5천이야. 6만 5천. 이건 나라 폭망한 거지. 1대1도 아니고 65나 보네. 65. 65면 이거 나라 폭망한 거예요. 정말로. 6만 5천이 아니라 65배가 오른 거라니까요. 아니 1대1인 게 65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1,000원 할 때 2,000원 가고 더블밖에 안 갔잖아요. IMF 때 뭐 2,300원, 400원까지 간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1.3배, 1.4배 이렇게 갔던 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뭐 나라 망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이게 또 저기 주가를 한번 보면 재밌어요. 이게
그럼 아르헨티나 주가가 그럼 개 박살이 났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이 올라가요. 응? 똑같이 올라간다고 환율하고.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 1달러의 가치가 있던 게 똑같이 이게 간다니까요. 요 아마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엇비슷할까요? 환율 오른 거 하고 이 저기 주가 오른 비율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이 빚을 없앤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도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한번 봐봅시다. 기왕 봤으니까 브라질 헤알도 보면 이렇게 그 상당히 그 이제 환율이 변동성이 심하면서 약세를 보였었죠. 자, 요거 보세요. 브라질. 얘는 뭐 11만 9천이야. 주가 지수가 이렇게 보면. 여기 4,500에서부터 11만 9천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과연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IMF 때 한 배 반, 뭐 한 배, 1.3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그래도 한 3배 정도 올라갔죠. 한 7, 800원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3배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럴 때가 문제지. 아예 이렇게 저기 돈이 휘지조각 같이 가치가 없어진다면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브라질 국채 산 사람들 엄청 많았었죠. 금리도 막 10% 넘게 주고. 근데 얘네들 환율이 여기서부터 지금 브라질 국채 산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부터 엄청 많이 샀잖아. 2018년 여기서부터 막 사다가 여기서 환율이 올라가 버린 바람에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전문가나 뭐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매일같이 뭐 그럴싸하면 여러분 브라질 국채 사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우리 카페에서도 이 브라질 국채 문의가 많으셨는데 이거 환율 때문에 폭망하니까 다 팔라고 작년에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브라질 지금 이게 이제 주가예요. 이거는 자 브라질 이 그 헤알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거거든요. 요게 지금 뭐 주가 보고 지금 뭐 환율 이상하다 그러신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환율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이게 아니 10%면 뭐 하냐고요. 이 저기 이자가 여기서 환차손으로 해가지고 뭐 한 마이너스 5 이상이 지금 아마 5% 이상의 원금 손실이 나야 정상이라고 이게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제 이 브라질 채권 파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얼마 전에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아니 정상적인 상품이나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나서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야지 금융기관도 이 성공을 하는 거지. 이 몇 푼 스스로 먹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욕은 욕대로 먹고 소송은 소송대로 걸리고. 근데 우리가 이걸 파악해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이미 달러가 강세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야 이거 브라질 국채 아니다. 빨리 팔아라. 지금 팔고 들어야 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 브라질 국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희 카페에서 판 사람들은 정말 몸에 와 닿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남아공화국 랜드와도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남아공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보면 그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근데 이제 뭐 저기 유럽도 지금 보면 터키 같은 데도 지금 달러가 필요해 가지고 벌써부터 IMF에다 구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 터키도 보세요. 지금 터키도 보시면 주가는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요 바닥에서부터 주가는 막 올라가요. 12만 4천이 뭐예요? 다우도 2만 밖에는 안 돼. 근데 얘가 이제 요 2만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벌써 몇 배가 올라갔냐고요. 6배? 6배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환율 이거 재밌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로 바꿨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이때나 지금이나 쌤쌤이란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하다가 지금 뭐 저 5만 원, 4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자, 이제 4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근데 우리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저게 몇십만 원 가야 정상이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환율만 봐서도 야 이거 환율이 이거 약해지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값어치는 없어지겠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자 이게 뉴멕시코도 한번 봐보세요. 얘도 은근히 이 밑에서부터 남미 국가들은 다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이 크게 올라가 버리고 멕시코 증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주가 지수도 이렇게 맹맹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 빚이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걸 한번 자 봅시다. 자, 아르헨티나를 한번 가볼게요. 자,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내가 1달러에 뭐 0.98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1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의 980원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쳐서 뭐 1000원이나 20원 저기 하니까 1대 1이었던 돈이 이때 아르헨티나 돈으로 내가 100억을 빌렸어. 아니야, 진짜 한지 뭐 계산하기 힘드니까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는데 이게 6배니까 6억이라고 합시다. 6억을 빌려가지고 내가 미국에다가 집을 한 채 사놨어. 자, 6억을 빌려가지고 이 은행에서 6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다가 6억 주고 뭐 센트럴파크 앞에서 여기 이때는 뭐 6억이면 집 한 채 샀지. 그러니까 6억을 빌려가지고 이거 사놨어. 근데 가만히 집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집은 올라가 뭐해. 요즘에 여기서 이때 6억 했던 거 지금 뭐 한 얘네들도 한 4, 50억 할 거예요. 센트럴파크 있는 데는. 자, 4, 50억 정도까지 올라 버렸는데 이걸 바꿔 가지고 가면은요. 이 6억 빌린 게 정말 무섭게 돼 버린 거라니까요. 6배니까요. 1억만 가지고 갚으면 돼요. 1억만 가지고. 이 패서로 봤을 때는 아니지. 65배니까 아니네. 6억이 아니 맞나요?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네. 그쵸? 이게 6배야지 이게 그렇죠? 아, 맞네. 1000만 원이. 1억이 아니고 이게 65배가 올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해는 안 가실지 모르지만 아주 적은 돈으로 이 6억이라는 거를 갚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나라에서 6억이면 계속 6억이겠죠? 물론. 근데 이것도 싸지는 거라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던 뭐 하던 간에 뭐 부동산을 샀던 그러면 주식을 한번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응?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든 뭘 하든 ETF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193짜리 193포인트가 44,470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걸 200으로 잡아도 2는 4, 2는 4,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배도 아니고 100배가 오른 거라고요. 100배가. 그럼 6억을 가지고
6억을 가지고 10배면 이게 지금 그 저기 봐 20배지 20배. 20배가 아니라 200배가 올라 버렸으니까 2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6억을 200으로 나눠 보세요.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3천만 원만. 빚이. 그러니까 이미 물가는 6원이라는 돈이 4만 그쵸? 요 이제 환율로 봐야지. 그러니까 1원이라는 돈이 얼마가 된 거야, 아까 이게? 65원이 돼 버린 거예요. 1원이 65원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일어나던 커피를 65원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은 내 빚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린 걸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내 빚이 줄어든 거야. 근데 결국은 막 지금 요즘에 이제 달러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돈 푸는 게 뭐 수백조 수천조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걸 화폐 개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개혁하면은 내가 1억을 빌렸던 거를 뭐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딱 화폐 조절을 하면은 그게 공이 빠지면서 이게 뭐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폐도 화폐 개혁을 한다 만다 할 정도인데 현재 달러가 곱하기 1000배를 해도 아마 화폐 개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우리도 그냥 쓰고 있잖아. 다만 빚을 줄일 때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만들기만 하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런 상황은 재밌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고 오히려 나중에 달러가 이게 다른 통화 대비 굉장히 약세를 보인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통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이 달러에 대한 힘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좀 논리 있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위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위안화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달러라는 게 어디까지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나? 자, 지금 이제 위안화 입장에서는 참 진퇴양난이죠. 아니 여기서부터 2014년부터 올라갔다 꺾어지고 여기서 중국이 저기 외환 보유고를 막 써가면서 1조 위안을 써가면서 왜 여기까지 또 강세를 만들고 또 다시 이게 이렇게 강세가 나왔을 때도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그때도 분명한 거는 위안화는 제가 이게 하도 주변에서 얘기가 많아가지고 8위안은 안 가더라도 7.8위안 뭐 7.5위안 이상은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도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미 방향성은요. 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걸로 이미 방향을 잡아서 미국이 정책을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7위안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왜냐? 지금 유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파운드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대만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 계속 나머지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버텨?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자, 왜 빅리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자, 유로화도 이게 보세요. 자, 이런 트렌드로 하락 패턴이 이어지고 끝내는 여기까지 갈 거다. 저희 주봉에다가 목표치를 써놨나 안 써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0.8대를 볼 거다. 그리고 파운드와도 이미 이런 거를 지금 오래전서부터 그려놓고 분명한 거는 0.95에서 0.86까지 이렇게 갈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엔화는 제가 일시적으로 그때 그 예상도도 그려줬지만
얘도 이런 식의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죠. 요걸 제가 이제 이것도 예상도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근데 이 약세를 보이는 것도 자 에나만큼은 아주 미친 짓을 하죠. 얘네들은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준기축통화국이에요. 여기서 준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SDR에 편입이 돼가지고 통화량을 얼마든지 늘리더라도 이게 밖에서 소화가 되는 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파운드나 유로나 엔화는 무제한 통화 공급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미국하고 이미 공조가 돼가지고 이런 미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율에 있어서. 근데 위안화를 8위안을 만들려면 이제 얘도 약세가 나와야 돼. 얘도. 그래서 한번 여기서 미친 짓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빅리치 이게 뭐 굉장한 게 지금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중국이 위안화가 8위안까지 가느냐 그리고 왜 달러가 이렇게 막 강세를 보이느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죠. 이 코로나라는 걸 한번 이제 보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코로나 사태가 연속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저는 연속성이 된다고 봐요. 왜? 완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팩트는 뭐냐면은요. 저는 이거 뭐 그렇게 예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뭐 전 인류의 뭐 3분의 2가 죽고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이거 바뀌었네.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도 이 스페인 독감은요 전쟁까지도 멈추게 만들어버린 그런 질병이고요. 흑사병도 유럽의 인구의 전체 3분의 2 정도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뭐 인구들을 뭐 이제 생산해내고 뭐 이제 생산이라고는 좀 저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이게 뭐 말라리아 약이 됐건 무슨 그 저기 구충제가 됐건 간에 뭐 이런 걸 먹고 나서 에볼라 바이러스 약이 됐건 뭐 이런 거 가지고 먹고 나서 호전이 되더라지 이게 치료제는 아니잖아. 그럼 분명한 거는 어디서 집단으로 또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정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약이 개발됐다 그래도 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백신이 나오던 간에 뭐 하던 간에 그래도 가장 지금 이 치료제로는 확실하다 싶은 거는 혈장으로 인한 이 그 치료가 지금은 이제 아주 지금 거의 정확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도 보면은 계약을 미리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청정국가 했는데 왕창 또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 요번에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니들 돈이야? 전문가들? 돈 풀면 다 해결되고 다 된대. 이게 니들 돈이냐고. 돈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난대. 주가 올라간대. 이게 니들 돈이냐고. 미국에서 안 나오면 끝장이지. 지금 이게 미국에서 나오게 생겼냐고요, 지금. 미국은 이미 이런 얘기하는 애들을 혼내주려고 어떤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은요, 지금 연준에서 자, 연준에 들어가시면은 요걸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제가 이거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게 뭐 채권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요즘 새로운 뉴스 나오니까 뭐 새로운 뉴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돈을 갑작스럽게 늘리면은 연준은 분명한 거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회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요만큼 했는데 여기서는 요만큼이나 했잖아요. 너무 길게 그랬네. 요만큼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수를 지금 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만큼 컸으니까 요 정도였으면 이 높이가 이렇게 길었으면 한 여기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채권 구매를 하는 거를 우리가 레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채권 구매를 700억에서 지금 뭐 300억 이렇게 줄이다가 150억으로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게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을 했고, 근데 이거는 지네 나라에서 놓고 빼고 하는 거야, 레퍼로. 이게 어디 글로벌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근데 이 돈 풀었으니까 다 해결된대. 아니, 우리나라가 돈 풀었냐고.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 저기 미국이 돈 푼 거 가지고 꼭 자기들 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미국은 지금 돈을 풀어서 자기들을 해결하고 문제, 이 돈이 나중에 기회를 봐가지고 나오기를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왜 지금 내놓냐고. 절대 안 내놓지. 글로벌이 싸져야지. 그리고 달러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싹싹 빌어야지. 무릎팍이 그냥 달아져가지고 피가 펄펄 나도록 나가야지. 야, 그럼 금이라도 가져와 해가지고 IMF 때 그렇게 당해놓고 이걸 모르세요? 얘네들 돈이 줄고 날고 이 부분에서 뭐 테이퍼링이 나오고 어쩌고 하는 걸 보시라니까요. 아,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걸 갖다가, 아니 진짜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마시고, 아, 돈을 이렇게 풀면은 보나마나 언젠가는 그러게 되겠지. 언젠가는. 근데 다 죽고 나선데 여기서 주식 투자하고 뭐 한 사람 다 죽을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자기 돈이야, 이게. 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만 봐도요, 빚은 늘어나요. 분명히 빚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 100대 통계거든요. 지금 여기 한눈에 보는 100대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 중에서 이게 뭐냐면 가계대출 연체율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0.8 정도가 이 연체를 했었어요. 2012년도에. 근데 이게 0.7로 줄어들어. 2014년에서 0.5. 이게 0점이 붙으면요, 100명당 1명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퍼센트지로 하면 100%에서 연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0.8이니까 1000명 중에 8명. 이거는 은행으로 봐서는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정말 빚을 쓰고 돈을 연체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프로씩은 나와야 되는데 0점으로 이렇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고요. 자, 근데 이게 보세요. 0.5, 0.3 그러더니 0.2 되고 지금 이 0.3이 쭉 이어져 와요.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더니만은 0.2까지 한번 내려가더니만 딱 올라온 다음에 0.3이야. 1000명에서 3명 못 갚는 것도 아니고 연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에는 이 정도 금리면 빌린 돈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금리 무지하게 싸다예요. 정말 싸다예요, 금리.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주가가 빠지거나 뭐 해도 다른 때하고는 달라.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달러가 여기서는 많이 풀어. 여기서 많이 푸니까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서 뭐 엉뚱한 그 경제 공부한 친구들, 아,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달러가 약세가 보이고 금이 올라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를 많이 풀고 막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글로벌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고 부도가 나는 나라가 속출하다 보니까 여기서 금을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야 되잖아. 이 금이 작은 덩어리가 아니에요. 몇십만 톤씩 가지고 있고 몇백만 톤씩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금을 팔아야 되는데 금이 올라가? 난 이것도 이상해.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딨어? 다만
이 풀린 달러가 글로벌로 나와가지고 풍부해가지고 달러가 여기저기 막 많고 달러를 안 갚아도 되고 막 주식도 올라가고 뭐 난리가 쳤을 때 돈이 감당을 못할 때는 금이 올라가겠지. 왜 그럼 우리 IMF 때 금 다 뺏겼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미국이 달러가 없었나? 아시아 그 외환위기가 일어난 상황인데 그때 미국 주가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올라갔었는데 왜 우리나라 금은 막 그렇게 금 막 팔고 난리를 났을까요? 아마도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 뉴스를 한번 보면 금 가격이 폭락한다고 그래. 수요가 없으니까. 왜? 금 가지고 뭐해? 현금 있어야지. 지금 인도도 달러를 바꿔가지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이 달러가 글로벌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가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달러 강세를 얘기할 때 정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달러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흘러 들어간 달러가 글로벌로 나와가지고 이 순환을 일으키면서 달러 통화 승수가 급증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요. 세상에. 아니 수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냐. 자, 달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아니 정말 이렇게 달러가 들고 나고를 여러 번 하더니만 달러 이 통화 승수가 늘어나가지고 파이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이 돈이 돌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을 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처음에 안 되니까 이 1,000만 원이 이 원재 이게 재료를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이나 낙지집이나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건을 딱 사가지고 냉동실에 채워놨는데 이게 회전이 안 돼.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치가 두 번 돌면 2천만 원이 되고 10번 돌면은 1억이 되고 막 한 달에 막 이게 수십 바퀴가 돌아가 버리면 이 식당의 캐파는 엄청 커지고 매출이 엄청 늘어나면서 이미 1,000만 원이란 돈은 1,000만 원이 아니야. 10번 돌면 10억이고 100번 돌면 100억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다 매출로 들어가면서 회전이 엄청 커지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납치 되던 사람들도 저기 납품하던 금액이 커지고 야채 되는 사람도 커지고 뭐 고기 되는 사람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캐파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미국이 달러를 야 이제 나 안 풀어 그래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 엄청나게 캐파는 커졌는데 달러가 필요한데 얘가 안 준대.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강세가 나온다니까 이게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은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니까 그저 뭐 오르고 내리고만 신경을 쓰냐고. 그리고 달러를 왕창 푸는데 이게 나왔냐고요. 이게 지들 돈이야? 왜 자꾸 이걸 가지고 뭐 돈이 풀렸으니까 뭐 금이 올라가고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지금 얘네들이 달러 맞고 안 내놔요. 지금 캐파는 엄청 키워놓고 당연히 달러가 강세밖에 몰릴 수밖에 없지.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낭떠러지를 향해 이제 돌진하는 개미야. 항상 보면 개미들은 끝에 가서 이게 뭘 사.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 개미들 안 사요. 또 이만큼 올라가도 안 사요. 왜?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여기가 꼭지인데 거의 꼭지 가면은 뭐 여기서 요만큼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런 개폭락을 맞아버리고 나중내 나사네 이런 소리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남들이 이렇게 딱 사는 거 보고 내가 한번 먹어봐야 돼. 수익이 나야 돼. 예를 들어 이번에도 삼성전자 샀는데 물렸어. 이거 딱 갔더니 지금 수익이 조금 나. 물타기 해가지고 역시 삼성전자야. 딱 샀는데 또 빠져. 뭐 걱정해 오를 거야. 때로 더 빠져버려 이렇게. 아이씨 그래? 그럼 물 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가지고 물 타. 근데 또 빠져. 에이 또 올라갈 거야 하면서 여기서 신용미수 써버린다니까 또. 그럼 이제 뭐 완전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제 반대매매 들어가고 돈 한 푼도 안 남는다니까.
이미 이 순서가 눈에 보이는데 이 당 떨어지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개미들을 보면은 이걸 보고 또 정부나 방송에선 부추겨. 동학개미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광복으로 이어졌대. 좋아. 이 말이 다 맞아. 근데 이 개미는 다 죽고 광복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이 개미는 다 죽어. 일본 놈들 총칼 대포에 다 맞아서 다 죽어. 아니 이거 죽으면 뭐하냐고 이 개미. 이걸 부추겨. 우리 개미 잘한다. 아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화 바꿔가지고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투자해서 돈 먹고 들어오는 게 애국이지. 삼성전자 사는 게 애국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줄이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대출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편한데 근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정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확신이 쓴다 그러면 대출을 늘리는 것도 좋아. 왜? 빚이 줄어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출을 늘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늘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원래 이 때시자라는 한자를 이렇게 딱 쓰다 보면은요,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시시때 때도 있고 무슨 이 때시라는 거는 정말로 시대적으로 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그 사람들이 되다 보면 분명한 거는 가장 현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구분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요. 진짜 한번 이 보시면은 어디에서 샀느냐 파느냐가 굉장히 달라져요. 정말 잘 사면 물타기를 해도 정말 잘 먹고요. 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제가 목표치도 62,600원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정말 여기 62,600원 가면 무조건 팔자. 나는 이거 꼭 찔러보고 정말로 이거는 끝났다고 본다 그러는데 이 빅리치라는 사람도 틀렸어요. 62,800원을 가버리더라고. 나는 이거 자체도 쪽팔려. 200원 틀려가지고. 아이씨,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잖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왜 200원이나 틀렸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외국인들은 다 요 밑에서 여기서 완전 매집을 하고 여기서 먹고 다 팔고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꼭지 들어가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있다 여기서 물타기해서 겨우 여기 이제 뭐 어느 정도 먹고 나오니까 신난다야. 이 빠져봐요. 어떻게 되겠냐고. 한번 재미를 봤는데 여기서 빠지면 계속 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연이. 근데 항상 AI하고 외국인들은 보면 여기서 사, 항상.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다가 다 먹고 여기서 다 팔어. 왜 그럴까? 근데 왜 당할까, 우리는 항상? 근데 봐봐, 요번에 개미들이나 뭐 외국인이 됐건 누가 됐건 AI가 됐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또 요만큼 먹고 가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현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구분한다. 군중 심리에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라. 아니 설사 여기서 올라갔다고 쳐. 또 기다려서 내려오면 이게 더 이익이지. 여기서 정말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손실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식을 손실부터 배웠어요. 아, 이거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부동산을 손실부터 배웠어요. 야, 이거는 정말로, 봐 여기서 사면은, 주식을 수익이 나는 것부터 배웠어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서 방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수익이 나고, 제대로 팔고 나오고, 또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자, 위로 이제 올라가서 보세요.
자, 달러 강세는 언제부턴가? 제가 아까 달러에 대한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 주기에 대한 부분이나 달러 공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카페에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저는 이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 기반으로 경제를 예측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적중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되고, 어떻게 지금 유튜브 방송도 왜 지금 보고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유튜브 처음 방송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야, 경제 예측이 안 된다고? 한번 진짜 경제 전문가들 한번 붙어볼래? 붙어보실래요? 하고 내가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아니, 뭐 1년치 주가 움직임 예상도를 그리고 달러 예상도를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미친놈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이게 막 맞아떨어지니까 신기해요. 분명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한 사람들도 우리 카페에 들어와 있을 거야. 우리 카페 회원들도 처음에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여러 군데다 이렇게 돈을 대출을 해주면, 이 돈이 예를 들어 항공사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이 항공사는 영원히 빚쟁이야. 그러면 나중에 지분으로 갚든지 뭘 하든지 누군가 욕심 있는 놈이 이걸 먹어버릴 수 있겠지.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항공사가 제대로 운항이 된다고 해도 획기적인 수익이 나가지고 이게 되짚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게 찝찝하니까 아주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여행사나 항공사는 지금 이 항공사들은 외상으로, 워낙 비행기가 비싸니까 외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달달이 돈이 나와야 이게 리스식으로 갚아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하면 아시아나도 직원들 몇 달 동안 무급 휴직. 오직 하면 그러겠냐고. 자, 빚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은 통치하기가 정말 편해져요.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빚만 탕감해준다 그래서 다 찍어줄 걸 펴.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면 뭔가 돌파구를 찾는 사람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찍어대겠죠. 근데 반대로 달러를 풀고 부양책을 하고 이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달러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어놨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거 미국 애들 진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정말 저렇게 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는데 이게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풀어놓고 속도 조절하고 있어 지금. 이거 언젠가는 글로벌로 나간다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잔뜩 풀어놓고 여기서 놀게 하고,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돈을 왕창 풀어놓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연준의 자산 봤잖아요.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봤는데 엄청 풀어놨어. 이 돈은 결국은 풀든 뭐하든 집에다 쌓아놓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그 은행 IB 투자은행에서 이게 다 이제 글로벌로 이게 빼나가고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나중에 이게 싸진 자산을 싹쓸이 하려고 지금 요만큼 다 풀어놓은 거야 지금. 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글로벌로 나오면서 이 파일을 잔뜩 키워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식당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딱 끊겨버렸어. 근데 이 식당의 매출이 100억이나 이제 1000만원 가지고 100억이나 늘려놓은 이놈의 식당이 움직이려면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벌써 낙지나 고기나 야채 이렇게 한 애들이 외상이 1000만원이 아닌걸? 이제는 막 5억 10억 20억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정말 100억이란 돈이 또 이 글로벌은 필요한 거야.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많이 풀어놔야지 많이.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아주 강해지면 나갔다가
달러 싸질 때 이거 걷어들여 봐요. 어떻게 되겠나? 상대 쪽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 원화도 지금 1200원, 1300원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1500원, 1600원 가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는 이때 달러가 잔뜩 필요할 때였는데, 이제 아무 이상 없으면 워낙 강세 보일 거 아니야. 800원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1600원에서 800원이면, 야, 이거는 지금 원화를 800원만 있으면은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 게 1600원이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1600원 가지고 있어도 2달러 바꿔 나와. 1달러 가만 놔두고 1달러만 바꿔와도 나중에 본전이라고요. 이런 상황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급하면 달러죠. 이제 달러가 세상의 판돈이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무엇도 못해요. 근데 그나마 과거에는 달러라는 거를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나라들이 모든 수출이 끊겨버리니까 이게 이제 없는 거야, 이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금도 팔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IMF 사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왜 금 팔았어요? 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달러를 어떻게 한번 좀 해보겠다고 금 판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은 파는데 왜 남아공은 안 팔어? 터키는 왜 안 팔어? 인도는 왜 안 팔어? 중국은 왜 안 팔어? 막 나와, 금이. 그럼 금값 떨어지지. 은은 더해요, 은은. 은은 무지막지하게 있어요. 금보다 더 있어요. 아니, 산업 현장에서는 은을 차고 다닌다니까? 넘쳐나가지고. 실물은 더 많아요, 은은.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왜 위안화가 왜 이 파리안으로 가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달러를 얘네도 필요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중국에 문제가 생기고, 얘네들이 달러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이러면, 얘네들은 지금 법적으로 달러 유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막아놨어요. 과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화교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서로 아우성 치면, 자, 우리나라도 바꿔서 얘기했을 때, 아,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미국만 살아난다 그러면 누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해요?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 개똥이도 소똥이도 모두 달러 바꿔가지고 미국 ETF 사. 이미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유가 ETF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스닥 ETF, S&P, 뭐 다우 ETF, 뭐 3배, 4배짜리 다 알아. 이미 우리 개미도 다 아는 거를 다른 나라는 안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증권사에 계좌 트고 그냥 원화로 사도 달러로 자동적으로 바꿔서 나가. 이런 얘기를 딱 해봐. 그렇게 쉬웠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이게 나가는 달러가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마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통화 스왑 외에 또 해줬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외화 유출이 개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개미도 외화 유출을 한다로 이제 시작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서 이 달러가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인버스 사러 나가는데 유가가 빠진다고 이 달러가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인버스 살 건데 금이 빠진다고 이 달러가 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금 인버스, 은 인버스 살 건데 이게 미국은 엄청 커요. 이 시장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WTI 유가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한번 제 그 유튜브 영상이나 저희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때 하락도 적중을 했고 이때 또 하락도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가는 정말 미친 짓이 나올 거란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도 이게 보시면 제가 뭐 유가나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봐오면서 어떤 때는 유가하고 달러하고 같이 간다. 어떤 때는 이게 이 방향이 나온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락이 같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정말 퍼펙트하게 읽어가면서 왔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보세요. 금이 왜 빠져? 나는 왜 빠지는 줄 알아? 빅리치가 그랬거든. 변형된 헤드앤숄더 나온다고. 정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나중에 막 기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은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들, 터키도 봐봐요. 왜 이렇게, 자, 터키가 저번에 위기가 한번 나왔었죠. 2018년도에. 거의 이 전 고점 근처까지 가잖아요. 달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이때 뭐 이제 그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온가 뭐 저기 저 중동에서 달러 가져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 딱 됐는데 또 달러가 부족한 거야. 이 글로벌에서 매년 4천억 달러 정도씩 달러 부채가 또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천억 달러에 억 달러에 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경제가 돌아갈 때는 가능해도 이게 멈춰버리면 어느 나라가 이제 터키 채권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터키 채권 살 자신 있으세요? 브라질 채권 살 자신 있으세요? 남아공 채권 살 자신 있으세요? 이미 남아공은 정 고점을 뚫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중국이 얼마나 버틸까요? 이제 재밌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이 정고점 7.1849를 넘어설 때부터 이제 파리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과연 이걸 중국이 막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으로 무역 협상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 3조 달러? 나갈 돈이 최소 24조 달러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화교들이 가지고 들어온 달러 자금이 최소로 빠져나갔을 때, 최소로 봤을 때, 이게 최대로 보면 뭐 32조 달러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 이 당연히 이제 달러 부족하면 난리가 나겠죠, 중국이. 그럼 또 위기가 일어나면 중국 애들 봐봐요. 공산당원이 됐건 뭐 했건 빼기고 뭐한 사람들은 더 빠져나가 빨리.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는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버틴다고 하는데 국가부채도 국가부채지만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가 상당한 부분이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달러 부족에 의해 가지고 위안화가 8위안 정도 가고 뭔가 이제 글로벌에서는 달러에 대한 이제 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라자 합의처럼 되는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프라자 합의에 관련된 부분하고 외환 위기에 관련된 부분이 짬뽕이 돼가지고 요번에 달러 강세는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뭐 아무튼 간에 처음에 예측을 하잖아요. 처음에 예측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야, 네가 뭔데? 그거 되지도 않아. 그 되지도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되지도 않은 경제 지식들 가지고 항상 일관되게 그런 의심을 해. 저는 미친놈이다 하고. 근데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면은요. 아마 제가 요 카페에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경제 용어도 만들어요.
자, 비소비성 경제체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비소비성 경제체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한계 소비 체제가 나와버리면 여기 이제 비소비성 체제, 한계 소비 체제 등은인데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쭉 보면은 일본의 지금 사례들을 보면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지방 도시의 몰락을 가져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그 비소비성 경제 체제 여기 이제 아예 제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코노미 시스템 위다운 뭐 이렇게 쭉 나가니까 한번 요거 이제 들어오셔서 보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딱 이거 우리 이제 카페 그 민영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야, 비소비성 경제체제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기 아마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앞에는 비소비성 경제체제라고 나와요.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야, 그거 디프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프레이션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 경제가 소비 자체가 멈춰버리는 게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을 지금 예견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버리면 정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빚이 많았는데 자산이 올라가면서 이게 줄어들고 다시 그걸 현금화할 수 있고 어떤 기본적인 체제가 갖춰졌다 그러면은 이 정말 살기 정말 즐거운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도 물론 많은데다가 자산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멈춰버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사람들 여기서 이제 죽이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빚이 늘어난 사람들이 제가 여기 저 비소비성 경제 체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빚이 이자가 쌀 때는 어느 정도 버텨가지고 기본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워낙 빚이 요만큼 있다가 이자가 싸지니까 점점 빚을 늘려가다가 이자가 조금만 올라버리면 완전 경제는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디프레이션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어느 시점 가면 자산에 대한 이제 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붐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IT 버블도 일어날 때는 버블이 꺼지기까지는 이걸 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튤립도 예전에 그거 거품 일어날 때 여기서 즐겼던 사람들은 이건 붐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일어나기 전에 부동산으로 미국에선 돈을 막 먹었던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온 사람들은 이걸 붐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 가기 전에 붐은 와요. 하지만 너무 지금 남발이 된 통화나 자산가치 상승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은 용인이 돼. 왜 그러냐면은 내 자산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가 거의 아주 한 2% 3% 요즘 수준이 2% 3% 주고 딱 샀어. 괜찮아. 근데 얘가 막 20억이 가고 30억이 가고 막 가.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이자를 4% 5% 이렇게 딱 잡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갚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르니까 그래도 나는 이익이니까 이걸 버텨.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멈춰버리고 가격 하락이 시작하게 되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또 빚이 또 늘어가지고 이걸 갚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아비 규환이 되는 또 세상을 한번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가보면 미국의 달러 빚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반으로 똑 떨어지면서 빚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무지 좋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달러를 더 빼간 게 더 많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달러 빚이 더 늘어나.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국가가 빚쟁이를 국민을 통제하기는 편해진다는 이거 미국 얘기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국민들 통치하고 전체적으로 빚을 빌려주는데 이 달러는 글로벌에 대한 사채업자가 되는 거 미국이 나중에는 전부 달러 빚이잖아요. 얘네들이 딱 때만 되면은 달러를 발행해 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사지고 소비하다가 이 나간 달러를 거두어 들이는 작업을 분명히 한번 한다고요. 지금 이 단계에 돌입을 했고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제 갓 시작한, 그러니까 무슨 제국주의가 나오면 로마도 1000년이라는 세월을 제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300년도 안 돼 지금. 200 몇십 년이야. 200 몇십 년 된 나라가 이제 달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지금 세상을 먹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놓고 껍죽껍죽 거려. 그리고 뭐 지들이 뭘 안다고 뭐 미국이 달러를 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정말 앞으로는 큰일 날 상황이 나오고 결국은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어느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주려면 원화 강세를 보여가지고 정말 반토막 이 달러가 원화 대비 나버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는 분명한 거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나오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뭐가 나오더라도 잠깐만요. 이렇게 돼버렸네. 너무 흥분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원화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화가 이제 그때 강세를 보이면은 달러는 홀대를 받기 시작하고 모든 나갔던 돈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돈 먹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리면은 나중에 한국은 어마어마한 거품이 일어나고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거, 채권 사는 거, 부동산 사는 거 아주 막 따따블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따따블이 나고 뭐 이러는 것들 이렇게 딱 보면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하고 이제 위안화도 파리양 가는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아까 위안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로도 약세 보여, 파운드 약세, 엔화 약세, 뭐 원화, 대만 달러 전 글로벌 환율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약세로 파리양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다고요. 자, 이제 4월 달에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본격적으로 미국이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채찍질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고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은 코로나의 연속이지 이게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가. 그리고 팩트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여행사가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된다 그래 봐요. 아니 경제는 멈춰서고 공장도 멈춰섰는데 무슨 휴가를 가고 뭐 어디를 놀러 가. 일부는 가겠지. 전에는 100이라는 매출을 올렸으면 이게 뭐 처음부터 100이 20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4와사이 10% 15% 그러다가 또 뭐 문제 있으면 돈 없으면 다시 이게 줄어들고 이러는데 무슨 이런 회사들이 뭐 갑자기 이게 뭐 반등을 하고 지금 뭐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난리를 치냐고요.
지금 카지노 회사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거의 5월 초까지 이게 못 들어간대요. 근데 5월 초에 또 계속 코로나가 나오면은 계속 문 닫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왜 회사들이 지금 막 빠질 때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거의 다 와버렸냐고요. 나는 이거는 지금 비정상적인 반등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시장을. 그러면 제가 왜 현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재밌는 건요. 제가 주말에요. 그 전에 아니 이게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아니 연준이 저기 뭐야 선거 전날 이렇게 올려버리더니만은 주가를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더 올려버려. 이미 제사 끝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주말에 그랬잖아요. 제사 마무리되고 목표치 다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23일에서 24일 정도를 지금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또 분명한 거는 뭔가 큰 이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달러를 가지고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각도로 지금 그 시장을 봤죠. 자, 오늘도 한번 그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자, 여기 목표치가요. 자, 이거 목표치나 이런 건 저번 시간에 줬으니까 생략하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266에서 66 정도, 그러니까 251에서 여기 사이까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여기에 돌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의 6박스권 상단에서 목표치 거의 다 찼죠. 자, 여기서 저기 994 정도를 목표치로 봤는데 990 지금 3.30까지 오늘 목표치가 나오면서 994였죠, 목표치가. 여기 이제 거의 다 지금 도달을 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특히나 코스닥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는 조금 하향적인 거, 그리고 뭐 코로나 진단 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상승할 여지는 조금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것도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또 위로도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고, 자, 달러를 바꿔 나가려면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반등은 나와가지고 다시 이런 여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우리가 달러도 지금 큰 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원달러도 어떻게 크게 봐야 되겠어요? 여기 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나온다면 바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게 현자라고 이런 말을 배웠으니까 뭐 이 상황에서 알아서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죠.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달러는 분명하게 글로벌에서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강세가 보이고, 오늘 주된 핵심은 아무리 봐도 이 위안화가 제가 예상을 했던 8위안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 위안화도 8위안을 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지금 상승은 조금 변형된, 정말 오버가 된 그런 이 반등이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보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면 여기 지금 떡봉김에 제사 지낸 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왜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요번 주는 변곡일이 있는 주고, 그리고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자, 목표치를 거의 다 찼으면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고, 그리고 이제 날짜로 봤을 때는 변곡일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기간적인 조정도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